당신은 성공할 수 없게 생겨먹은 사람이고 그저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누가 정했습니까? 우리에겐 원초적 본능이 있습니다. 바로 생존 본능입니다. 살아남고 대를 이어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돈, 권력, 성에 집착합니다. 이 사실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욕망들이 강력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본능에만 이끌려 사는 이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기, 성범죄, 비리로 감방에 가겠죠. 본능만 따라 살면 짐승과 다를 게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본능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전환해 의미 있는 방향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즉, 자기 몸을 이해하고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이오 해커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본능을 통제하고 성공을 거머쥘 수 있었을까요? 방탄 커피 창시자이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오 해커 데이브 아스프리가 저서 최강의 인생에서 그 비밀을 밝힙니다. 그는 놀라운 혁신으로 세상을 바꾼 450명의 게임 체인저들을 3600시간을 투자해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44가지 성공 법칙을 책에 담았습니다. 44가지 법칙들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더 똑똑해지는 법, 더 빨라지는 법, 그리고 더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시간 관계상 종류별로 한 가지 법칙씩만 소개해보겠습니다. 그럼 세상의 뻔한 공식을 깨부순 게임 체인저들의 44가지 법칙, 최강의 인생 시작합니다. 첫째, 더 똑똑해지는 법. 내가 되고 싶은 모습에 집중하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달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다. 되고 싶은 모습을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생긴 대로 살아야지, 진짜 나를 찾아야지 같은 말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생긴 대로는 뭐고 진짜 나는 누굽니까? 도대체 누가 그걸 정했습니까? 당신은 성공할 수 없게 생겨먹은 사람이고 그저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누가 정했습니까? 모든 사람은 과거 경험의 기초에 자기 상황을 판단합니다. 즉,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나는 그저 지금껏 쌓은 경험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런데 과거 경험만 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보던 것만 보고 하던 것만 하게 됩니다. 낯선 상황에 처하면 이건 나랑 안 맞아, 난 이런 사람 아니야 라며 회피해버립니다. 그러니 변화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않으니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경험을 할 때 더 똑똑해지고 유연해집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고정관념은 새로운 경험을 차단합니다. 성취 가능성이 높은 안전한 일만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더 똑똑해지려면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난 지금이 좋아 라고 생각하면 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난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현실과 목표 사이에 괴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괴리를 메꾸기 위해 노력할 동기가 생깁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렇게 우리 뇌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더 똑똑해집니다. 게임 체인저들은 현실에 만족한 이들이 아니고 되고 싶은 모습을 쫓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되고 싶은 모습에 집중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꿈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몇 번 실패하다 보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꿈은 더욱 멀어 보입니다. 난 원래 이 정도야 라며 낙담합니다. 성공한 이들도 똑같습니다. 그들도 실패하고 포기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에게 동기부여하는 법을 압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꿈을 다시 꺼내보고 다짐합니다. 난 이런 사람이 될 거니까 이 정도의 좌절하면 안 돼! 하고 말이죠. 성공한 이들은 공통된 습관으로 긍정확언, 명상, 시각화 등을 말합니다. 이들은 매일 목표를 읽고 쓰고 듣고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놓습니다. 우리가 실패에 좌절하고 꿈을 잃어갈 때 그들은 다시 한번 꿈을 되새깁니다. 전에 히든 스토리 영상에서 말했듯 그들은 성공 스토리를 쓰고 성공할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갑니다. 백만장자 메신저 저자인 브랜든 버처드는 되고 싶은 모습에 집중하려면 자신의 가장 멋지고 훌륭한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 3가지를 정하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들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설명할 때 꼭 써주었으면 하는 단어여야 합니다. 게임 체인저들은 열정적인, 감사하는, 에너지 넘치는, 따뜻한, 애정 넘치는, 헌신적인, 영향력 있는 등의 단어를 꼽았다고 합니다. 브랜든 버처드는 위와 같이 바람직한 단어 3가지를 선정하고 매일 3차례 알람을 설정해 이 단어들을 읽거나 들으라고 말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실패할 사람이 아닌 성공할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는 긍정적인, 에너지 넘치는, 영향력 있는입니다. 여러분이 되고 싶은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매일매일 그 모습을 상상하세요.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에 집중하는 게 더 똑똑해지는 비결입니다. 둘째, 더 빨라지는 법. 당신의 몸을 해킹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과를 좌우하는 것은 건강이다. 가족이 2번째고 일은 그 다음이다. 실제로는 이와 반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최우선시하고 가족과 인간관계를 2번째로, 본인은 맨 꼴찌로 미뤄둔다. 성공 기본 조건은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어도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더 건강한 몸이 더 빠른 행동을 만들고 더 빠른 행동이 성공을 만듭니다. 최강의 인생 속 게임 체인저들은 생물학적 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건강을 챙기라고 말합니다.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식사, 운동, 수면입니다. 첫째, 식사입니다. 건강을 위해선 소식하고
공복 상태를 오래 유지해야 합니다. 수십만 년간 인류는 늘 음식이 부족했습니다. 사냥을 허탕치거나 농사가 흉작이면 굶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몸은 소식과 공복에 최적화됐습니다. 반면 현대사회는 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며칠 굶다 사냥에 성공해 허겁지겁 먹던 원시시대 본능이 남아있어서 음식이 있을 때마다 배부르게 먹습니다. 소식과 공복에 익숙한 몸에 늘 음식이 과하게 들어오니 몸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장이 음식을 소화시키느라 부지런히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니 과식한 후엔 늘 피곤하고 위장 건강도 안 좋아집니다. 뇌가 써야 할 에너지를 위장이 다 쓰니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음식을 먹을 때는 늘 조금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소식하고 공복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는지도 중요합니다. 데이브 아스프리는 단백질을 먹고 채소와 폴리페놀을 섭취해야 한다 말합니다. 유제품,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생선, 해산물, 견과류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노화에 따른 근육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채소, 허브, 향신료, 커피, 초콜릿, 차 등에는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항산화 반응을 일으켜 노화를 방지하고 장내 유익균을 건강하게 만들어 면역력을 개선합니다. 소식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세요.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이 방법이 성공한 이들이 꼽는 최고의 건강관리법입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시들어 죽게 된다.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움직여야 생기 넘치는 건강을 얻을 수 있다. 우리 몸은 움직이는 게 기본값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너무 오래 앉아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적절한 운동을 통해 몸을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최강의 인생에서 추천하는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무거운 중량 운동, 스트레칭 주 2회, 단거리 전력 질주 주 1회, 20분에서 60분간 걷거나 느린 유산소 운동 주 3회에서 6회. 이때 주의할 점은 무리한 유산소 운동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헬스 코치인 찰스 폴리키는 장거리 유산소 운동은 두뇌를 노화시키고 근력 강화 운동이 두뇌 건강에는 훨씬 이롭다고 말합니다. 유산소 운동 중요하지만 모두가 하프 마라톤을 뛰거나 1km를 5분 안에 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무리한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합니다.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선 지나친 유산소 말고 적당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셋째, 수면입니다. 수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면 부족, 불면증 등 수면 장애는 비만, 면역력 약화, 우울증, 기억력 감퇴 등 치명적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충분히 제대로 자야 합니다. 얼마나 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최소 7, 8시간은 자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지만 푹 자기만 하면 조금 자도 괜찮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일단은 6시간 이하의 너무 적은 수면이나 9시간 이상의 과다 수면은 건강에 안 좋다는 게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수면의 양보다 더 중요한 건 수면의 질입니다. 컨디션이 안 좋거나 카페인을 많이 섭취해 밤새 뒤척거리고 나면 자도 잔 것 같지 않습니다. 양질의 수면을 위해 최강의 인생에서 강조하는 건 햇볕 쬐기입니다. 햇볕을 쬐면 몸에서는 행복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생성한다. 세로토닌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뀐다. 낮 시간에 충분한 볕을 쬐지 못하면 밤에 잠을 잘 자는데 필요한 멜라토닌 역시 충분히 생성되지 못한다. 잘 자기 위해선 햇볕을 쬐야 합니다. 해 뜰 때 출근해서 해지고 나서 퇴근하는 현대인들은 햇볕 쬐일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수면 장애를 겪습니다.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라도 나가야 합니다. 사무실에 앉아 휴대폰 보고 잡담하는 건 휴식이 아닙니다. 햇볕 쬐고 움직이는 게 진짜 휴식입니다. 햇볕은 낮에는 세로토닌으로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당신에게 꿀잠을 선물할 겁니다. 건강해야 성공할 수 있고 건강을 잃은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올바른 식사, 운동, 수면이 건강을 만듭니다. 더 건강한 몸으로 더 빠르게 행동하는 게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셋째, 더 행복해지는 법, 감사하라. 지금까지 우리 두뇌와 몸을 해킹했다면 이제 마음을 해킹할 차례입니다. 더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태도다. 자기 연민을 느낄지 감사함을 느낄지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현재의 삶이 힘들고 꽤 오랜 시간 힘들었다고 해도 아주 작은 것에서 감사함을 찾을 수 있다. 아니, 찾아야 한다. 데이브 아스프리는 자신이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감사하는 마음이라 말합니다. 그는 매일 가족들과 감사한 일 3가지를 공유하는 습관을 가졌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억지로 찾는 연습을 한다 말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는 항상 있습니다. 데이브 아스프리는 30세 무렵 140kg에 육박하는 고도 비만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내 유전자에 문제가 있나봐 라고 유전 탓하며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비만을 자기 몸을 더 잘 이해할 기회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비만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며 우리 몸이 작동하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바이오 해커가 됐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상황 탓, 남 탓하며 불평불만 쏟아내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내가 얼마나 화나 있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화를 내고 불평하면 피해를 보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불평할 에너지를 아껴 훨씬 더 의미 있고 중요한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감사를 선택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책에서는 매일 아침 일어나 감사할 일 3가지를 쓰고 잠들기 전에는 감사한 일 3가지를 쓰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라고 하는 건 세상에 내가 감사한 일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무도 당신이 뭐라 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감사할 일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감사할 일을 정해놓고 시작하면 하루 종일 감사 렌즈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감사할 일 3가지를 찾아야 하니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칠 작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 똑같은 삶도 좀 더 소중하고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불평을 선택하면 불평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최강의 인생에 소개된 44가지 법칙 전체를 관통하는 비밀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선택할 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선택을 할 수도 건강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을 선택할 수도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최강의 인생은 450명의 성공한 이들이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 알려줍니다.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이나 그 길을 가본 사람 말을 들어야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성공한 이들이 말하는 대로 가야 합니다. 450명의 게임 체인저들이 말하는 성공의 길이 최강의 인생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능과 몸을 지배하고 내 뜻대로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께 이 책을 권합니다. 애플 스티브 잡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마블 스탠리, 이 세 사람들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자? 세상을 바꾼 사람? 맞죠? 그런데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도둑입니다. 아이폰이 세상에 등장하던 날 잡스는 아이폰을 mp3, 휴대폰, 인터넷을 합친 기계라고 소개했습니다. 3가지 중 잡스가 만든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남들이 만든 거 싹 다 베껴다 합쳐놓은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애플의 매킨토시는 제록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알토라는 컴퓨터 운영체제를 베낀 겁니다. 빌 게이츠 본인이 인정했죠. 마블의 아버지 스탠 리는 스파이더맨, 판타스틱4, 엑스맨, 아이언맨, 헐크를 창조한 만화의 신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초월적 힘을 가진 영웅이 어려움을 딛고 악당 혼내주는 이야기, 슈퍼맨, 아니 해외로 갈 것도 없이 아기장수 우툴이랑 뭐가 다르죠?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새로운 걸 창조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 것들을 관찰해 성공 패턴을 파악하고 베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들에게 표절이다, 아류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혁신적이라는 찬사를 보내죠.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철저히 설계해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미 성공한 사례들을 분석하고 모방해 더 큰 성공을 만드는 겁니다. 정답을 보고 문제를 푸는 셈이죠. 바로 이 역설계가 성공한 사람들이 무조건 지키는 습관이자 비법입니다. 이 역설계 능력을 우리가 갖춘다면 어떨까요? 백날 유튜브에 영상 올려도 조회수 한두 자리 나오던 사람이 한순간에 떡상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 손실만 보던 사람이 슈퍼개미가 될 수도 있죠. 지지부진하던 영업 성과, 사업 실적이 한순간에 로켓처럼 치솟을 겁니다. 이 영상만 제대로 보시면 세상 곳곳에 숨어있는 성공 패턴을 발견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승자의 전략을 완벽히 분석하는 역설계의 힘, 역설계 시작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잘 되는 사람, 잘 팔리는 상품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겨 시청하시는 좋은 유튜브 채널들 생각해보세요. 주제는 다 다르지만 전부 명확한 색깔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슈카월드 하면 경제, 유머가 떠오르고, 피지컬 갤러리 생각하면 빡빡이, 운동이 떠오르고, 북토크를 생각하면 책, 성공 등 키워드가 떠오르죠. 좋은 채널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클릭을 안 할 수 없는 매력적인 썸네일, 지루할 틈이 없게 계속 시청자를 영상에 잡아두는 기획력 등이 있죠. 이처럼 세상에는 성공 패턴, 성공 공식이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역설계를 통해 성공 공식을 발견할 수 있는 비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집입니다. 법칙을 발견하려면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합니다. 요리사가 훌륭한 요리를 만들기 위해선 먼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봐야 합니다. 매일 엄마 밥만 먹으면 아이는 세상에서 엄마 밥이 제일 맛있는 줄 압니다. 이 아이가 아무리 열심히 요리해도 엄마 밥만큼만 맛있는 요리를 만들 겁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을 가봐야 진짜 맛있는 게 이런 거구나 싶죠. 물론 저희 어머니 밥은 진짜 맛있긴 해요. 업무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만 일하면 딱 그 사람들만큼만 일하게 됩니다.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걸 봐봐야 어떤 게 일을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건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든 대기업에 들어가려 하고 우리나라가 명문학군에 환장하는 것도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좋은 데이터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단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가 많아야 더 좋은 패턴,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야에 상관없이 대가들은 수집광인 경우가 많습니다.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된 인물들을 보면 이름을 날리기 훨씬 전부터 자신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작품을 수집한 경우가 많다. 앤디 워홀은 미술품을, 데이비드 보이는 음반을, 줄리아 차일드는 요리책을 모았다. 닥치는 대로 영화를 보는 영화광이었던 쿠엔틴 타란티노는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 일하며 손님들한테 영화를 추천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보유한 장서가 9,000권이 넘었고 해마다 책이 200여 권씩 늘었다고 한다. 수많은 대가들처럼 작품을 수집하다 보면 저절로 실력이 늡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영화를 많이 보면 저절로 좋은 영화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일반적인 규칙과 관습을 암묵적으로 학습하게 되죠. 발전을 원하는 분야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둘째, 차이 발견입니다. 수많은 사례들을 수집했다면 이게 성공한 이유는 무엇일까를 스스로 질문하고 차이를 발견해야 합니다. 제 채널 영상들을 가지고 설명해보죠. 화면에 영상 2개 썸네일이 있습니다. 각각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을 주제로 한 영상이고 업로드 시기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썸네일 형식도 오른쪽엔 데일 카네기 사진, 왼쪽에는 제목으로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영상은 18만 뷰가 나온 반면 두 번째 영상은 17,000뷰밖에 안 나왔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나름대로 분석해보면 첫째 영상 썸네일이 걱정이라는 주제와 더 잘 어울리고 시선을 사로잡는 듯 합니다. 또한 첫 번째 영상은 모든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혹할 만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영상은 다소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제 뇌피셜일 뿐이지만 이렇게 비슷한 일을 했는데도 성과가 다르다면 왜 그럴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차이를 찾아야 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였던 고 클레인튼 크리스텐슨 교수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아마존 제프 베조스, 넷플릭스 리드 헤이스팅스 등 혁신적인 CEO들과 평범한 CEO들의 차이를 연구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평범한 경영자와 혁신가의 성격은 놀랍도록 비슷하다. 또 혁신적 창업가가 일반 경영자보다 지능이 더 높은 것도 아니고 일반 경영자가 혁신적 창업가보다 리스크 수용력이 낮은 것도 아니다. 두 그룹의 차이는 성격 특성이 아니라 행동 방식에 있다. 두 그룹의 차이가 특히 크게 나타나는 행동 방식은 바로 질문하는 습관이다. 혁신적 창업가는 질문을 던지고 평범한 관리자는 규칙을 따른다. 혁신적 기업가들은 이게 왜 그럴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갑니다. 성공한 사람이 왜 잘 됐을까를 생각하며 자기도 따라하는 거죠. 여러분은 질문을 던지고 계신가요? 혹시 관습과 규칙에 젖어 하던 대로만 일하고 있지는 않나요? 셋째, 설계도를 뽑아내라. 앞서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이게 왜 잘 됐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발견한 차이점의 기초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공 공식을 뽑아내야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이죠. 평생 기억나는 훌륭한 강의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강의가 왜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답하실 겁니다. 강사가 참 말을 잘해요. 유익했어요. 재밌었어요. 등등.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걸 안다고 우리도 좋은 강의를 할 수는 없죠. 진짜 성공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선 훨씬 더 디테일한 설계도를 뽑아내야 합니다. 테드 역사상 최고의 강연, 교육학자 켄 로빈슨의 강연을 분석해보면 이런 통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강연 길이 20분, 농담 횟수 40회, 질문 횟수 25회, 일화 비중 35%. 20분 강연에 농담만 40번을 했고 질문만 25번을 했습니다. 청중들이 대략 1분에 2번씩 웃고 1번씩 질문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우린 좋은 강연이란 재미있는 요소가 많고 청중과 소통하는 강연이구나 라는 공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황한 설명보다는 일화로 설명하는 게 효과적인 것도 알 수 있죠. 제가 애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제 유튜브 썸네일이나 켄 로빈슨 사례 등 최대한 많은 예시를 소개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잘 되는 식당들 가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철저히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언제든 고퀄리티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식당별 콘셉트도 명확하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메뉴 선정, 접객 요령, 인테리어, 재료 선정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설계도대로 식당이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국밥집, 삼겹살집, 레스토랑, 오마카세 할 것 없이 잘 되는 식당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객 특성을 파악해 취향에 맞는 말을 하고 항상 친절한 모습과 단정한 옷차림으로 무장하죠. 겉보기엔 사람도 다르고 성격, 말투 다 달라도 뜯어보면 본질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질을 관통하는 설계도를 그리고 따르는 게 성공 핵심 비결입니다. 넷째, 한 단계 더 나아가라.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보시면서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아니 역설계니 뭐니 포장해도 결국 그냥 베끼라는 거 아니야? 그건 표절 도둑질이지. 절반은 맞는 말입니다. 성공 패턴을 찾아 따라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100% 따라하면 표절이죠. 앞서 마블의 아버지 스탠리 이야기를 했죠. 분명 스탠리는 다른 히어로물에 등장한 성공 공식을 베꼈습니다. 영웅이 어릴 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 악당을 물리친다는 공식 말이죠. 그런데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은 빌렸을지언정 스탠리가 창조한 히어로들은 분명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기존 슈퍼 히어로들은 말 그대로 히어로였습니다. 늘 정의롭고 절대 선을 추구하고 불굴의 의지를 가진 슈퍼맨처럼 말이죠. 그런데 마블 히어로들은 어딘가 나사가 하나씩 빠져 있습니다. 아이언맨처럼 안하무인 다른 사람 말은 듣지도 않거나 헐크처럼 분노 조절을 못하거나 엑스맨처럼 아예 돌연변이인 경우도 있죠. 심지어 지키란 지구는 안 지키고 자기들끼리 전쟁하고 자빠졌죠. 그런데 바로 이런 부분, 히어로들의 인간적인 모습이 관객들을 매료시킵니다. 마블 영화들은 기본적으로 히어로물의 클리셰를 따르지만 한 발 더 나아가 클리셰를 깬 지점들 때문에 특별한 작품이 된 겁니다. 성공한 결과물을 100% 모방하면 그건 표절입니다. 그렇다고 100% 새로운 지나치게 낯선 작품을 만들면 그 또한 외면받습니다. 해결책은 익숙함에 약간 참신한 요소를 더해 창의적 변주를 하는 겁니다. 전적인 모방은 실패에 이르는 길이고 지나친 창의성은 퇴짜를 맞는다면 해결책은 그 양극단을 모두 피하는 것이다. 즉 익숙한 것에 참신한 요소를 살짝 가미해 변화를 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익숙해하고 좋아하는 부분에 약간 새로움을 더하는 게 보장된 성공 공식입니다. 새로움을 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mp3 휴대폰 인터넷을 합쳐 아이폰을 만들었듯 기존의 익숙한 것들을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내 분야에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연설의 신이라 불리는 버락 오바마는 원래 연설을 너무 못해 문제였다고 합니다. 로스쿨 교수 출신이라 학구적이고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 유권자들의 공감을 못 받았죠.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목사님 설교를 인상 깊게 듣고 그 방식을 정치 연설에 사용했습니다. 성경을 인용하고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를 반복하고 강약 조절을 하고 중요한 포인트에서 일부러 잠시 멈추는 등 말이죠. 설교법을 정치에 적용하니 연설의 신 오바마가 탄생한 겁니다. 아예 사람을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새로운 팀원을 추가하거나 부서 간 인원을 교류시키는 거죠. 마블에서는 같은 히어로물이어도 시즌마다 감독을 바꿉니다. 이때 일부러 히어로물 장르가 아닌 다른 전문 분야를 가진 감독을 투입하죠. 기존 공식과 핵심 팀은 유지한 채 새로운 인재가 투입되니 똑같은 히어로가 등장해도 관객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새로운 느낌을 줍니다. 결합, 다른 분야 활용, 인원 교체 등 창의적 변주법을 통해 성공 공식에서 딱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것. 이게 성공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역설계의 비밀입니다. 특별한 재능을 타고나거나 창의력이 뛰어나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는 명백한 성공 공식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역설계를 통해 이 성공 공식을 찾습니다. 정답지를 보며 문제를 푸는 셈입니다. 불필요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괜한 노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본질을 공략합니다. 성공 사례를 수집하세요. 좋은 영화를 많이 봐야 좋은 영화 감독이 될 수 있고 좋은 책을 읽어야 좋은 작가가 될 수 있듯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하려면 성공 사례를 많이 접해야 합니다. 차이를 발견하세요. 왜 이게 성공했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 성공한 사례들, 특징을 발견하세요. 설계도를 그리세요. 성공한 사람들이 보인 특징을 종합해 그중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본질적인 공식을 공략하세요. 한 걸음 더 나가세요. 성공 공식은 따라해도 사소한 디테일까지 다 따라하면 그건 표절입니다.
반대로 성공 공식을 따르지 않는 완전한 새로움은 외면받을 뿐입니다. 창의적 변주를 통해 가장 적합한 새로움을 만들어 가세요. 역설계는 소개해드린 성공 공식 발견하는 법 외에도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 가져야 할 습관과 마인드셋까지 소개하는 성공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책입니다. 진짜 이 책은 우리 구독자님들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쟁자가 보지 않고 나만 보고 적용하면 10발자국은 앞서갈 수 있을 만큼 유용한 책이거든요. 나만의 성공 공식을 발견해 인생을 바꾸고 싶으신 구독자님들께 이 책을 정말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3배나 더 빨리 배우고 3배나 부자가 될 수 있다니 이게 무슨 사이비 같은 소리야 하시겠지만, 이 방법을 배우기 위해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버락 오바마, 오프라 윈프리 등이 단 한 사람을 찾아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정보의 바다를 넘어 정보의 홍수, 폭풍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업무를 위해서나 자기 개발을 위해서 무언가를 읽어야 할 일이 정말 많죠. 다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좋겠지만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 책에는 먼지만 쌓여가거나 침대맡에 몇 달씩 책이 방치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을 읽는 속도를 2배, 3배 향상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식을 더욱 빠른 속도로 배울 수 있고 일에 필요한 노하우 습득 속도를 높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거나 영상 제작, 글쓰기를 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는 속도가 3배 빨라진다면 그 경제적 효과도 3배라고 할 수 있겠죠. 더 강조하지 않더라도 빨리 읽기의 유익은 다들 쉽게 상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3배나 더 빨리 배우고 3배나 부자가 될 수 있다니 이게 무슨 사이비 같은 소리야 하시겠지만, 이 방법을 배우기 위해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버락 오바마, 오프라 윈프리 등이 단 한 사람을 찾아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의 학습 속도를 2~3배 향상시켜주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짐 퀵은 포브스 선정 2021년 올해의 책인 Limitless, 한국어명 마지막 몰입의 저자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강사 브레인 코치입니다. 기억력 향상, 두뇌 건강, 가속 학습 등의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뇌 전문가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짐 퀵이 어릴 적 사고로 뇌를 크게 다쳤다는 것입니다. Firefighters are like my heroes. I want to see it. I take my chair and I carry it to the windowsill. I put it down here and I climb on it and I can just kind of see the outline of it. And I see the firefighters and I'm on my bliss. And just when I had that highest moment, one of the other kids is grabbing my chair. And I go back to turn like this to see who's doing it. And I fall head first right into the radiator and I was bleeding, everywhere. They said that I was never the same. The big thing was also I couldn't read. And I remember my teacher pointing to me, talking to another adult saying, "That's the boy with the broken brain." 뇌가 고장난 아이였던 짐 퀵이 어떻게 브레인 코치, 학습 전문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긴 사연이 있지만 이야기가 길어지니 그에게 큰 변화를 일으켰던 두 영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웅은 사실 영웅들인데요. 바로 엑스맨입니다. 글을 읽을 수 없었던 짐 퀵이 볼 수 있던 유일한 책은 만화책이었습니다. 미국은 특히 마블 같은 히어로물 만화를 많이 보죠. 많고 많은 히어로들 중 짐 퀵의 마음을 사로잡은 영웅은 엑스맨이었습니다. 가장 강하고 빠르진 않지만 소외된 자들, 돌연변이지만 악당들을 물리치는 엑스맨들의 모습이 또래로부터 소외된 짐 퀵에게는 인상 깊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저녁마다 잠을 안 자고 이불 속에 숨어 후레시라이트 비춰가며 책을 읽었다고 해요. 어찌나 많이 재밌게 읽었는지 원래 글을 읽을 줄 몰랐는데 이 만화를 보며 독학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뻥이 살짝 섞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뇌가 고장난 아이가 처음으로 글을 읽게 해준 영웅이 바로 엑스맨인 셈이죠. 두 번째 영웅은 아인슈타인입니다. 글을 읽게 된 이후로도 짐 퀵은 계속된 학습 장애로 인해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책 한 권을 제대로 읽기가 어려웠고 다 읽어도 내용이 전혀 머리에 남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며칠 밤을 도서관에서 보내며 읽어야 할 책, 읽고 싶은 책 엄청 쌓아놓고 미친 듯이 읽었습니다. 그런 피나는 노력을 통해 학습 장애를 극복했다는 행복한 이야기면 좋겠지만 그렇게 무리하다 도서관에서 졸도하고 맙니다. 졸도하면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다시 한번 머리를 다쳤고 이틀 후에 병원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짐 퀵이 말하는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입니다. 병상에서 깨어난 그에게 간호사 한 분이 차 한 잔을 가져다 줍니다. 그 머그컵에는 아인슈타인의 사진과 함께 인용구 한마디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The nurse came in with a mug of tea, and on that mug of tea was a picture of a genius, Albert Einstein, and it had a quote, "The same level of thinking that's created your problem will not solve your problem." And it made me ask another question again. What's my problem? 이 말에 큰 감명을 받은 짐 퀵은 단순히 열심히 해야겠다 수준의 생각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높은 수준의 물음을 던집니다. 내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곤 I'm a slow learner, 즉 느리게 배우는 것이 자신의 문제라고 정의하고 빠르게 배우는 방법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what to learn, 즉 내용을 가르쳐주는 학교, 수업은 많아도 how to learn, 어떻게 해야 더 빨리, 더 많이 배우는지 가르쳐주는 곳은 없었고 그때부터 퀵은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배우는지, 기억의 원리는 무엇인지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탐구를 거듭한 끝에 현재의 짐 퀵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중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더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두 사건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읽기 속도를 두세 배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변시를 활용하라입니다. 짐 퀵이 말하는 주변시란 한눈에 보이는 문자나 단어의 범위를 뜻합니다. 즉, 내가 집중하고 있는 한 단어가 아닌 그 단어 주변으로 보이는 여러 단어를 뜻하죠. 그 단어들을 한 번에 읽어내라고 짐 퀵은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한 번에 한 단어에 집중해서 읽으라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처음 읽기를 배울 때, 즉 어휘를 많이 모를 때나 필요한 방법입니다. 이미 많은 어휘를 알고 특정 어휘와 주로 같이 사용되는 단어들이 어떤 것인지 아는 상황에서는 한 단어에만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독서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짐 퀵은 그의 저서에서 report card라는 표현을 예시로 듭니다. 성적표란 뜻이죠. 우리의 뇌는 이 report card를 성적표라는 한 의미 단위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책을 읽을 때 한 단어에 집중하면 report, card 이렇게 두 단어로 읽은 다음에 다시 report card 이렇게 하나의 뜻으로 합치는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면서 읽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겁니다. 기억력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정보의 부분을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사진 찍듯이 이미지로 외운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특정 어휘는 주로 같이 쓰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조합을 영어로 collocation이라고 합니다. 한국어 예시로 들면 종갓집 땡땡 하면 종갓집 김치가 생각나고 가재는 땡땡 하면 가재는 개편이라는 말이 생각나듯 굳이 꼼꼼하게 읽지 않아도 바로 떠오르는 표현들은 한 단어 한 단어 천천히 읽을 필요가 없죠. 정말 한 단어 모르는 어휘라 이해가 어려울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주변시를 활용해 한 번에 여러 단어, 문장 단위로 보다 큰 의미 단위를 한 번에 이해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문장 하나씩 눈으로 사진을 찍는다 생각하고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굳이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지 않아도 충분히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속발음을 없애라입니다. 책을 읽을 때 속으로 책을 소리내어 읽듯이 따라가며 읽으시진 않나요? 이게 바로 속발음입니다. 이건 사실 어릴 적 교육의 결과입니다.
어릴 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책을 혼자서 발표하듯이 낭독하거나 돌아가면서 한 줄씩 읽는 교육 많이 하잖아요. 어릴 때는 학생들 주의 집중력이 오래가지 않으니 이 방법이 효과적이었지만 이 이후에 읽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 지금은 필요 없는 옛날 습관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읽는 대부분의 단어는 우리가 아는 단어들입니다. 그런 단어들을 굳이 내적 소리를 내어가며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눈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 뇌의 처리 능력은 우리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소리내지 않아도 한 글자씩 온 주의 집중을 쏟지 않아도 충분히 읽고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속발음을 없애기 위해서 짐 퀵이 제안하는 방식은 숫자 세며 읽기입니다. 눈으로는 책을 읽으면서 입으로는 하나, 둘, 셋 소리를 내라는 건데요. 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속발음까지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서 자연스레 속발음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처음에는 약간 혼란스럽지만 익숙해지면 점점 이해력이 향상된다고 짐 퀵은 말합니다. 이렇게 숫자를 꼭 세지 않더라도 속으로 글자를 읽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이 속발음이 독서 속도를 늦추고 있다라는 것을 지각하기만 해도 독서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기입니다. 우리가 빨리 읽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안구회귀, 즉 읽다가 시선이 돌아가 특정 부분을 다시 읽는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집중이 잘 안 될 때 책 읽으면 읽은 부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런 경험 다들 많으시죠? 어느 정도의 안구 회귀는 거의 모든 사람이 하기 마련인데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읽으면 손가락의 위치에 집중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읽은 부분을 또 읽는 회귀 현상을 예방해 읽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짐 퀵이 책에서 소개하는 연구에 따르면 손가락을 사용하면 읽는 속도가 최고 25%에서 최대 100%까지 빨라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실천해 봤는데 전 이제 손가락 혹은 펜 등으로 짚어가며 읽지 않으면 답답해서 책을 못 읽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속도 향상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집중도 잘 되고요. 그만큼 실천하기도 쉽고 효과도 직방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빨리 읽는 게 좋은 건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천천히 곱씹어가며 책을 읽어야 배우는 것이 많고 속독은 이해도가 떨어지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니깐요. 짐 퀵은 이를 반박합니다. 짐 퀵은 책을 통해 조용한 거리를 천천히 운전할 때와 경주로의 급 커브를 전속력으로 달리는 상황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천천히 운전할 때는 여러 다른 일도 할 수 있죠. 음악 듣기, 노래 부르기, 대화하기 등이요. 그러나 빠른 속도로 커브를 돌 때는 운전 외에 그 어떤 일도 신경 쓸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운전에만 몰입하게 되죠. 같은 원리로 우리의 독서도 빠르게 오롯이 독서에만 집중할 때 더욱 효과적인 독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야 할 정보가 너무나도 많은 시대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읽는 시간을 늘리거나 읽는 속도를 늘리거나. 24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만큼 시간을 늘릴 수 없으니 우리는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속도를 높인다고 해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몰입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변 시를 활용하고 속발음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책을 읽으십시오. 당신의 독서량, 효율성, 나아가 당신의 부까지 몇 배 혹은 몇십 배 성장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한계를 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정해놓은 그 한계, 이 영상으로 박살내드립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한계를 설정합니다. 과거 실패 경험 때문이든 부모님, 친척, 친구들이 하는 부정적인 말 때문이든 간에 말이죠. 난 절대 부자는 못 될 거야. 난 잘해야 중간이야. 이 정도면 잘한 거지 뭐 등등.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당신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법은 없습니다. 평생 평범하게만 살다 죽을 운명이라고 도대체 어디 정해져 있나요? 우리가 한계를 만나는 이유는 거기까지가 한계라고 스스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한계란 말은 땅의 경계나 사물에 정해놓은 범위라는 뜻입니다. 즉 임의로 정해놓은 선일 뿐입니다. 그 선을 정한 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선을 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직원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한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25년 동안 세계 정상급 타이탄들의 브레인 코치로 활약한 짐 퀵입니다. 짐 퀵 본인이 한계를 뛰어넘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짐 퀵은 어릴 적 불의의 사고로 뇌 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뇌가 고장난 아이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학습법에 대한 연구와 훈련을 통해 세계 최고 브레인 코치로 변신했습니다. 그의 저서이자 포브스 선정 2021년 올해의 책 마지막 몰입 원제 리미틀리스를 참고해 한계를 뛰어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디서 본 책 같은데 싶으신 분들 있으시죠? 오늘 영상은 66만 뷰 북토크 최대 히트작 일론 머스크가 찾아가 배웠다는 3배 빨리 독서하고 3배 부자 되는 법 영상 후속편입니다. 마지막 몰입에 정말 좋은 내용이 많은데 독서법밖에 다루지 못했던 아쉬움에 전편보다 10배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나를 넘어서는 힘 마지막 몰입 시작합니다.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선 3가지가 필요합니다. 마인드셋, 동기, 방법입니다. 각각 요소마다 알아야 할 내용이 너무 많지만 그중 특히 중요한 내용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째, 마인드셋입니다. 뇌 가소성이라고도 불리는 신경 가소성은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배울 때마다 뇌에 새로운 시냅스 연결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뇌는 물리적으로 변화한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는 물리적으로 변화합니다. 즉, 우리는 얼마든지 뇌를 바꿀 수 있고 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지능과 재능이 선천적이고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캐럴 드웩 교수는 이런 마인드를 고정 마인드셋이라 부릅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어차피 한계가 있다 생각하니 충분히 노력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니 당연히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계를 부수기 위해선 노력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마인드셋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마인드셋을 성장 마인드셋이라 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한계를 정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이고 노력만 하면 언제든 상황을 바꿀 수 있다 믿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노력하고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인생은 믿는 대로 펼쳐집니다.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선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방해하는 빌런이 있습니다. 바로 제한적 신념입니다. 아무리 자신감, 자존감이 강한 사람도 때로는 스스로를 의심하고 약해집니다. 실패를 겪을 때마다 난 재능이 부족해, 난 말을 잘 못해, 난 약해 등 부정적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런 제한적 신념들을 박살내야 성장 마인드셋을 유지하고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제한적 신념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열쇠, 제한적 신념에 이름을 붙여라. 스스로를 의심할 때 우리는 막연한 고통, 두려움을 느낍니다.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혀 두려움의 실체를 정확히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한적 신념을 극복하기 위해선 내가 가진 제한적 신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막연히 두려워 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못하면 손가락질 받을까 두려워 같이 지금 나를 막는 제한적 신념을 정확히 직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열쇠, 사실을 확인하라. 제한적 신념 뒤에 숨겨진 사실을 검토할 때는 당신이 그 분야에 정말로 한계가 있음을 입증해줄 증거가 실제로 있는지, 그 증거마저 머릿속의 소음에 의해 오염된 것은 아닌지 2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제한적 신념의 실체를 파악했다면 이제 그 신념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 걱정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당신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다 당신이 말을 못했다고 걱정했던 때도 실제로는 결과가 크게 나쁘지 않았던 적도 많을 겁니다. 즉, 당신이 가진 제한적 신념은 사실이 아닌 의견일 뿐입니다. 증거도 없는 의견 따위로 스스로를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열쇠, 새로운 신념으로 대체하라. 제한적 신념이 의견일 뿐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제 그 신념을 올바른 신념으로 바꿔야 합니다. 긴장될 때도 많았지만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대체로 잘해왔어 같이 말이죠. 올바른 신념을 갖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제한적 신념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에 우스꽝스러운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난 못해 라는 생각이 들면 아, 또 이 세균맨이? 하는 식으로 말이죠. 제한적 신념을 비웃어 넘겨버리면 보다 건강한 신념이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한계를 부수려면 노력으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성장 마인드셋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막아서는 제한적 신념을 박살내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세요. 마인드를 바꾸는 게 한계를 부수는 첫 단계입니다. 둘째, 동기입니다.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동기입니다. 아무리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어도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행동을 하려면 충분한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려는 목적의식, 좋아하는 일을 하는 열정에서 비롯되는 동기가 우리를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동기가 부족하면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영 동기부여가 안 되네. 같은 말을 하죠. 이런 변명을 하며 우리는 동기 부족을 이유로 행동하지 않음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면서 동기부여 영상, 책, 강연 등이 동기를 채워주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동기를 채워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건가요? 동기는 갖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동기는 당신의 가치관과 정체성 때문에 당신이 매일 수행하는 습관과 일상 그 자체다. 동기는 잠시 당신을 고무시켰던 세미나에서 얻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과정이다. 외부에서 동기를 채워주기만 기다리면 절대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행동하지 못합니다. 이런 태도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동기구걸입니다.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짐 퀵은 동기란 매일 수행하는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계기로 폭발하는 불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매일 반복하는 행동이 바로 동기라고 말합니다. 유익한 행동을 꾸준히 반복해 성공에 한 걸음씩 다가갈 때 진짜 동기가 생깁니다. 꾸준히 반복해야 할 유익한 행동의 대표적 예시는 좋은 음식 먹기, 아침 루틴 등이 있습니다. 먼저 좋은 음식 먹기입니다. 아무리 변화 의지가 강해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는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좋은 음식을 통해 건강한 몸, 건강한 뇌를 가지는 게 지속적 동기를 갖는 첫 단계입니다. 좋은 식단과 건강한 뇌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그러므로 뇌를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자연이 제공하는 최상의 음식을 뇌에 공급하는 것은 필수다. 엔진이 고장나면 동력도 떨어집니다. 엔진 상태를 유지하려면 좋은 연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짐 퀵은 책에서 10대 브레인 푸드를 소개합니다. 아보카도, 블루베리, 브로콜리, 다크 초콜릿, 달걀, 녹색잎 채소, 연어, 정어리, 캐비어 등 오메가3, 강황, 호두, 물입니다. 이런 좋은 연료를 뇌에 공급할 때 뇌가 더 건강해집니다. 더 건강한 뇌는 보다 강한 의지를 선물해 지속적으로 동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으로 아침 루틴입니다.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 그날의 전반적인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27만 자기개발 유튜버 작심만일님 채널에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면 그날은 반드시 망합니다라는 레전드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마지막 몰입과 짐 퀵의 강연을 기초로 만든 영상인데 이 영상의 요지는 첫 1시간이 하루를 결정한다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슨 일을 하시나요? 스마트폰 확인하지 않나요? 짐 퀵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주위 산만에 시달릴 것이라 말합니다. 스마트폰, 인터넷엔 우리 주의를 빼앗아가는 디지털 빌런이 넘쳐납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행동은 도파민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전에 도파민 네이션 영상에서 말했듯 이 쾌락은 일시적이며 장기적으로는 오늘 뭐 한 거지? 같은 후회,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러니 주의 산만이 아닌 주의 집중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스트레칭, 명상을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말이죠. 이처럼 아침을 유익한 활동들로 채우면 모멘텀 효과가 발생합니다. 일단 시동이 걸리면 정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적은 노력으로도 행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효과입니다. 좋은 행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동기를 유지하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동기는 스스로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 구걸, 기증이 아니라 동기 부여인 겁니다. 좋은 음식 먹기, 아침 루틴 실천하기 등 작지만 유익한 행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게 한계를 부수기 위한 동기부여 방법입니다. 셋째, 방법입니다. 마인드셋과 동기를 갖췄다면 이제 구체적 방법들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성장에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뇌가 고장난 아이였던 짐 퀵이 세계적 브레인 코치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도 올바른 학습법을 알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그는 속독, 공부, 집중력, 기억력 등에 관한 다양한 학습법을 알려줍니다. 속독법은 전에 일론 머스크도 배운 독서와 학습의 비밀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했고, 공부법은 뇌과학자가 말하는 진짜 공부법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했으니 오늘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왜 우리 대부분은 한 가지 일에 오래 집중하지 못할까요? 바로 집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중해 라는 말만 들었지 어떻게 해야 집중력을 기를 수 있는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단답한 이는 집중력이 운동을 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근육과 같아서 배울 수 있고 더 잘하도록 연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집중이 아닌 산만함을 연습한다. 우리는 전문가 수준으로 정보기기를 사용하면서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쉽게 건너뛰는 연습을 한다. 그것도 하루에 10여 시간을 연습하니 산만함이 길러질 수밖에 없다. 우리 뇌가 그렇듯 집중력도 근육입니다. 근육은 사용하는 만큼 강해집니다. 집중력 근육을 자주 사용할수록 집중력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수시간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산만함을 훈련합니다. 당연히 집중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력을 키우려면 집중력을 훈련해야 합니다. 집중력을 키우는 훈련법은 두 가지입니다. 싱글 태스킹과
환경 설정입니다. 먼저 싱글 태스킹은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멀티태스킹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뇌과학적으로 멀티태스킹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한 가지 일에서 다른 일로 빠르게 주의를 돌리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주의를 돌리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러니 쉽게 피로해지고 동시에 하는 일 중 어떤 일에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원식 영상에서 소개했듯 멀티태스킹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망칠 수 있는 기회일 뿐입니다. 한 번에 한 가지 행동만 해야 에너지 소모 없이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경험이 다시 집중력 근육을 강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댓글을 훑어보고 있진 않나요? 업무를 하면서도 인스타 피드를 자꾸 확인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만 하세요. 딴짓하고 싶으면 차라리 확실히 시간 정해서 놓으세요. 똑같은 일을 해도 훨씬 몰입하는 자신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둘째, 환경 설정입니다. 눈에 보이면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책상 위에 휴대폰, 재밌는 책, 간식거리, 아직 처리하지 못한 서류 등이 쌓여 있으면 어느새 딴짓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선 단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스마트폰 배경화면에 자질구레한 어플들 삭제하고 책상을 정리하고 방을 치우세요. 주의를 분산시킬 요소를 없애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집중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기억력을 향상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이 발달하며 우리 기억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메모하면 그만이고 대부분 정보는 검색 한 번으로 찾을 수 있으니 더 이상 암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억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새로운 발견과 통찰은 기존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상대성 이론이 어떤 내용인지 검색하면 다 나오지만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고 적절한 지식을 암기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새로운 물리 법칙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한계를 부수고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기 위해선 반드시 뛰어난 기억력을 가져야 합니다. 기억력을 향상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공감법입니다. 우리 뇌는 다양한 정보 처리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음운고리와 시공간 정보를 처리하는 시공간 스케치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외우려 할 때 우리는 주로 음운고리만 활용합니다. 소리내 읽어보거나 혼잣말로 중얼중얼거리며 외우는 식이죠. 이 방법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건 뇌를 절반만 사용하는 셈입니다. 효과적으로 암기하기 위해선 시공간 스케치판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시공간 스케치판을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에게 익숙한 장소와 정보를 연관 짓는 겁니다. 노트, 컴퓨터, 케이크, 커피, 책, 휴지통, 드럼통, 치킨, 이 8개 단어를 외워야 한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거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컴퓨터와 노트, 스마트폰이 놓여있는 책상이 있는 작은 방이 보입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에 들어서니 식탁 위에 케이크와 커피, 책 한 권이 놓여 있습니다. 부엌을 지나 베란다 문을 여니 드럼통으로 만든 휴지통에 어제 먹다 남은 치킨뼈가 버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익숙한 공간에 외워야 할 정보를 배치하면 뇌를 2배로 쓰는 셈이라 보다 빨리 정확하게 정보를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 외워서 뭐 할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단어 암기를 든 것뿐이고 이 암기법은 활용도가 상당합니다. 가령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 공간마다 핵심 키워드를 배치해 암기하면 전체 흐름을 보다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현관 앞 작은 방의 도입부, 거실의 본론 및 세부 내용, 부엌의 결론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배치되어 있다고 상상하고 마치 집을 걸어 다니듯 키워드를 떠올려가며 외우는 거죠. 우리는 집중력, 기억력 등 기초적 능력들을 키우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근본적 능력을 개선할 때 우리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기르고 기억력을 키우고 독해력, 학습력을 키우는 등 핵심 능력이 성장할 때 우리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뇌가 고장난 아이였던 짐 퀵은 강연에서 수십 개의 단어를 즉석에서 외우는 모습을 선보이고 세계적인 CEO, 기업들을 코칭하는 등 엄청난 능력을 선보입니다. 뇌가 고장난 아이도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계는 부수라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마인드셋, 동기, 방법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세요. 올바른 학습법을 통해 집중력, 기억력을 성장시키세요. 그 누구도 당신의 한계를 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 정할 수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한계를 넘어 내면의 슈퍼히어로를 깨우기로 결정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분명 똑같이 일하는데 어떻게 저러지 할 정도로 대단한 결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대부분 사람들은 분명 바쁘게 일하는데 성과는 안 나오고 피곤하기만 합니다. 이런 생산성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저는 자기계발 덕후라 생산성, 시간관리, 집중력 등에 관한 책을 정말 좋아하고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단 한 권만 골라야 한다면 자신있게 이 책을 추천할 겁니다. 이 책은 바로 초생산성입니다.
초생산성에 담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거 했던 책 아님?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이 책은 작년 7월 구독자 100명대일 때 소개했던 책입니다. 채널이 훨씬 성장한 지금 감사하신 구독자분들이 이 좋은 내용 놓치시는 게 너무 아쉬워 훨씬 더 강력한 콘텐츠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9가지 비법 초생산성 시작합니다. 초생산성 저자 마이클 하야트는 생산성을 높이는 3단계를 제시합니다. 각각 멈춰라, 잘라내라, 행동하라입니다. 그리고 각 단계를 3가지 비법으로 나눠 총 9가지 초생산성 발휘법을 제시합니다. 단계별 핵심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멈춰라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생산성을 높여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싶은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산성은 뭔가요? 10분 단위로 쪼개서 시간을 100% 활용하는 것, 하루에 남들보다 2배 이상 많은 일을 처리하는 것. 마이클 하야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산성이란 더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해내는 것이다. 우리가 바쁜 이유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일을 한다 해서 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 영상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파레토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성과 중 80%는 20%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법칙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는 일 80%는 20%만 결정하는 사소한 일입니다. 모든 성과는 20%의 올바른 일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에 생산성을 높이고 싶다면 기계적으로 반복하던 일상을 멈추고 내게 올바른 일은 무엇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프를 소개합니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능숙도, 세로축은 열정입니다. 능숙하지도 않고 열정도 없는 일은 고역 영역에 속합니다. 능숙하긴 하나 열정이 없는 일은 무관심 영역, 열정은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일은 산만 영역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능숙하고 열정도 있는 일은 갈망 영역에 속하죠. 일잘러들은 갈망 영역에 집중합니다. 저 사람 일 잘하네 싶은 사람들은 회사 내 온갖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선 엄청난 열정과 실력을 갖추고 있죠. 유튜버인 제 사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게 갈망 영역에 속하는 일은 책을 읽고 대본을 쓰는 일입니다. 재밌기도 하고 실력도 늘고 있다 생각합니다. 반면 영상 편집, 썸네일 제작 등은 산만 영역에 속하는 일입니다. 잘하고 싶고 노력하고 있기도 한데 독학으로 배운 수준이라 능숙도가 부족합니다. 반면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들은 무관심 영역에 속합니다. 하면 잘하는데 좋아하지 않고 굳이 이 일에 시간을 쓰고 싶진 않습니다. 이런 제가 일 잘한다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편집이나 청소는 타인에게 맡기고 갈망 영역에 속하는 독서, 글쓰기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겁니다. 사람마다 갈망 영역이 다릅니다. 그러니 일단 멈추세요.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실력도 갖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갈망 영역을 찾는 일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는 일입니다. 목적지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일잘러들은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합니다. 일단 멈춰서서 내 갈망 영역을 찾는 게 초생산성을 발휘하는 첫 단추입니다. 둘째, 잘라내라. 진정한 생산성이란 갈망 영역에 해당하는 일은 더 많이 하되 다른 모든 일은 줄이는 것이다. 갈망 영역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제거하기에 잠재적 후보다. 전 단계에서 갈망 영역을 찾았다면 두 번째 단계는 다른 영역을 잘라내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24시간을 살고 에너지와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갈망 영역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기 위해선 반드시 다른 영역을 잘라내야 합니다. 잘라내기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거하기, 자동화하기, 위임하기입니다. 먼저 제거하기는 말 그대로 일을 없애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절이 필요합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거절을 못합니다. 금방 하는데 뭐 저 사람도 저번에 나 도와줬잖아, 이런 생각에 사소한 일 하나하나 맡다 보면 정작 내 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경계를 스스로 존중하고 지켜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지켜주지 않는다.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이 존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금 미안하고 마음 불편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안해서 평판 생각해서 오케이만 외친다고 좋은 사람이야 라는 평가 못 받습니다. 오히려 우선순위도 못 세우고 중요한 일은 똑바로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성과와 상관없고 꼭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면 거절해야 합니다. 갈망 영역 외 다른 영역을 제거해야 갈망 영역에 투자할 에너지를 늘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화하기입니다. 제거하기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 없앤다 해도 모든 일을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단순 업무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업무들은 자동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주고받을 일이 많은 직무에 종사한다 가정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메일은 은근히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예의도 갖춰야 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모호한 표현이 없도록 내용도 명확해야 하죠. 그러니 메일을 쓸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쓴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자주 사용하는 메일 내용을 템플릿화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로 주고받는 메일들은 주제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 문의, 일정 조율, 협업 제한, 제한 승낙 혹은 거절 등등. 그러니 자주 사용하는 메일 내용 샘플을 만들어 놓고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만 바꾸면 이메일 작성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 회사들 홈페이지에 가면 FAQ에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적어놔서 상담사들 수고를 덜어주듯 말이죠. 마지막으로 위임하기입니다. 나에게 고역 영역 혹은 무관심 영역에 속하는 일도 누군가에겐 갈망 영역에 속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청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하는 걸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정리 컨설턴트 분들은 물건들을 깔끔히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청소는 이분들에게 위임하고 나는 내 갈망 영역에 속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서로 윈윈하는 길입니다. 이게 하기 싫은 일은 그냥 남한테 던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갈망 영역에 집중함으로써 위임에 필요한 비용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위임하라는 겁니다. 제 경우에 제가 영상을 편집하면 약 5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5시간이면 새 영상 대본 쓰고 녹음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편집자를 고용하는 비용과 영상 한 편을 더 제작해 벌 수 있는 수익을 비교해보고 수익이 더 크다면 전문가에게 편집을 위임하는 게 서로 갈망 영역에 속하는 일을 하며 윈윈하는 길입니다. 위임하기는 특히 조직 단위에서 효과가 큽니다. 같은 회사, 같은 직책이어도 서로 갈망 영역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사람들을 만나 영업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페이퍼워크를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업무를 주는 게 아니라 각자 갈망 영역에 맞춰 업무 분장을 하면 조직 생활 만족도가 훨씬 올라갈 겁니다. 진정한 생산성이란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갈망 영역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여하는 겁니다. 그러니 잘라내세요. 제거하고 자동화하고 위임하세요. 진정한 일잘러들은 과감히 NO라고 말하며 잘라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행동하라. 앞서 정말 중요한 일을 정했고 나머지 일들을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머릿속으로 중요한 일을 정해놔도 현실에서는 여러 변수가 많습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아직 잘라내지 못한 일들을 처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빅3를 정하라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업무 시작할 때 어떤 일부터 하시나요? 어제 남았던 일 처리하거나 사내 메신저 켜보고 그날 할 일 파악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중요한 일들보다는 급한 일들이 할 일 목록을 채웁니다. 이런 식으론 다시 원점 복귀할 뿐이죠. 갈망 영역의 초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그날 반드시 할 빅3를 세우는 게 도움이 됩니다. 빅3란 내 갈망 영역에 속해 있으며 장기적 성과를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 혹은 너무 긴급해서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로 채워야 합니다. 빅3를 세우면 자연스럽게 갈망 영역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게 됩니다. 앞서 멈춰라 단계에서 갈망 영역을 정했다 해도 사람은 늘 급한 일에 손이 갑니다. 그러니 매일 빅3를 정하고 우선시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다시 시선을 장기적 목표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대량 처리입니다. 빅3를 우선 처리한다 해서 미뤄둔 사소한 일들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이 업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는 대부분 회사에선 더더욱 그렇죠. 그럴 때는 빅3에 포함되지 않는 사소한 업무들을 모아 한 번에 대량 처리해야 합니다. 가령 피로도가 높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목요일 오후는 사소한 일 해치우는 날로 지정하는 거죠. 이때는 업무 성과와 크게 상관없지만 해야만 하는 일들, 예를 들어 문서 파쇄, 비품 구입, 그 외 기타 잡무 등을 한 번에 모아 그날의 빅3 중 하나로 설정하는 겁니다. 대량 처리가 유용한 이유는 주의 전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이 일에서 저 일로 주의를 옮길 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일하다 스마트폰 보고 또 일하다 잡담 한번 하고 또 스마트폰 보고만 몇 번 반복해도 금세 피로해지는 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하고 있는 업무가 중요한 일일수록 이 주의력 손실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갈망 영역에 속하는 일을 하는 도중 사소한 일들을 처리하면 성과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갈망 영역에만 몰입할 시간을 확보하고 사소한 일들은 모아서 대량 처리하세요. 뇌과학적으로 생산성을 당장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 방안입니다.
생산성이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생산성이란 갈망 영역에 속하는 일을 더하고 다른 모든 일을 줄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갈망 영역에는 어떤 일이 있나요? 흘러가는 대로만 일하지 말고 멈추세요. 자신의 갈망 영역을 찾고 그 외 다른 일들을 잘라내세요. 제거하고 자동화하고 위임하세요. 그리고 매일 빅3를 실천하고 사소한 일들은 대량 처리하세요. 초생산성은 영상에서 소개드린 큰 틀 외에도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구체적이고 통찰력 있는 생산성 향상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일잘러가 되고 싶으신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책이라 확신합니다. 올바른 생산성을 발휘해 성공을 쟁취하실 우리 구독자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본 후 영상 내용에 대해 시험을 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공부하시겠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요점을 필기한 후 밑줄 그어가며 내용이 익숙해질 때까지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셨거나 제 말을 듣고 그럼 되겠네 쉽진 않으셨나요? 죄송하지만 50점입니다. 사라진 50점을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더하이입니다. 더 적은 시간을 공부해도 더 많은 것을 기억하고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도 기억을 못하고 쉬운 문제도 못 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능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지능의 차이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지능의 차이로 원인을 돌리면 마음은 편합니다. 어차피 지능빨이니까 안 해도 돼 하며 노력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세계적인 인지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은 지능의 영향은 분명 존재하나 제한적이라고 말합니다. 밑줄 긋기, 반복해서 읽기 같은 가짜 공부법이 아니라 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진짜 공부법만 익힌다면 누구나, 심지어 뇌의 일부분을 다친 사람들도 뛰어난 학습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들이 말하는 진짜 공부법은 뭘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요. 세계적인 심리학자, 인지과학자인 헨리 레디거, 마크 맥데니얼, 그리고 영국 출신의 작가인 피터 브라운이 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와 전에 영상에서 다룬 적 있는 세계적인 브레인 코치 짐 퀵이 쓴 마지막 몰입에서는 뇌과학의 기초에 어떻게 해야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두 책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바를 두 개의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출 연습과 시간 간격입니다. 각각의 키워드가 의미하는 바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출 연습입니다. 읽기와 듣기 같은 수동적 학습만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꺼내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동적 학습을 반복하면 아는 것보다는 안다고 생각하는 것만 쌓이게 됩니다. 책을 한두 번 읽고 나서 다시 그 페이지를 펼쳐보면 이미 봤던 내용이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아는 거네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배운 내용을 설명해보라고 시키거나 써보도록 하면 아는 것은 써도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쓸 수 없습니다. 익숙함과 배움을 착각한 결과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인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인출 연습은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험 보기가 있습니다. We deliberately confounded the number of study opportunities with the number of test opportunities. So there were either 0, 2, or 4 tests. What determines performance 2 days later is how many tests they had on the first day. Having 4 study trials and 4 tests is a whole lot better, more than twice as good to have that schedule than to simply have 8 study opportunities. Well, the simple interpretation is, what do you really need to practice to be able to retrieve something 2 days later? Well, you need to practice retrieving it. If you've studied something over and over, like students tend to do, they read the text over and over,
but you've never practiced retrieving it, you've never used the material, you've never pulled it out of memory, well, you're not going to be very effective. 우리는 시험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지만 부담이 적은 시험을 자주 보는 것은 학습 효과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EBS 다큐 프라임 다시 학교에서도 다뤄진 적이 있는데 평가 목적이 아닌 인출 목적의 잦은 시험은 학습 효과도 높이고 시험에 대한 불안감도 없애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험 외에도 인출 연습에는 여러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배운 내용 써보기, 직접 문제 만들어 보기, 다른 사람 가르치기 등등. 특히 두 책의 저자들은 다른 사람 가르치기가 굉장히 효과적인 학습법이라고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가르치려면 내용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내용을 재구조화해야 합니다. 거기에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할 수 있죠. 고등학교 시절 야자 시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학창 시절 야자할 때 뭐 가르쳐 달라고 하면 바쁘다고 지 공부만 하는 녀석들은 대개 1등이 아닙니다. 어중간하게 공부 잘하는 녀석들입니다. 반 1등, 전교 1등은 뭐 알려달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선생님처럼 이해시키려 노력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1등들은 친구들을 자주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행위가 얼마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경험적으로 알았던 것은 아닐까요? 둘째, 시간 간격입니다. 무언가를 학습하거나 일을 하는 등 생산성이 필요할 때 우리는 시간 간격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시간 간격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쉬는 시간 갖기와 간격 두고 복습하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쉬는 시간 갖기는 말 그대로 학습이나 작업 중간 쉬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관건은 쉬는 시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쉴 것인가 입니다. 여러 학습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집중력은 10분에서 40분 사이에 자연스럽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40분 이내의 시간 동안 집중한 후 휴식 시간을 갖고 다시 시작하는 게 우리의 집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업이 한 교시에 40분인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잘 활용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포모도로 기법입니다. 포모도로 기법의 핵심은 25분간 학습을 한 후 5분간 휴식을 취하라는 겁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수십 명이 모이는 파티에 참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처음 인사한 몇 명은 기억할 거고 파티를 떠나기 직전에 함께 있던 한두 명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파티가 한창일 때 인사한 사람이나 스쳐 지나간 사람들은 기억하기가 어렵겠죠. 처음 몇 명을 잘 기억하는 것은 초두 효과 덕분이고 마지막 몇 명을 기억하는 것은 최신 효과 덕분입니다. 이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로 인해 시간에 따른 우리의 학습 정도를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이런 형태가 나타날 겁니다. 25분이라는 짧은 작업 시간을 주기로 휴식을 가지면 자연스레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를 더 여러 번 누릴 수 있는 효과가 있어 학습 효율이 큰 폭으로 향상됩니다. 물론 한 번 쉴 때 너무 오래 쉬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으니 딱 5분 정도만 쉬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공부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필요한 모든 일, 독서, 글쓰기, 업무에도 이 포모도로 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몰입에서 짐 퀵은 자신의 책도 포모도로 기법을 사용해서 읽기를 추천하고 실제로 그가 추천한 대로 25분간 책을 읽은 후 5분 동안은 읽은 내용을 복기하는 과정을 거치니 다른 책에 비해 훨씬 깊게 내용이 이해되고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간격 두고 복습하기입니다. 복습이 중요하다는 조언만큼 선생님들이 자주 하는 잔소리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복습을 하라고 알려주는 선생님도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학습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내용을 망각하는 정도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20분이 지나면 대략 40%를 망각하고 1시간이 지나면 약 60%, 하루 이틀이 지나면 약 70에서 80%를 망각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복습이 중요한데 단순히 여러 번 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시간 간격을 늘려서 복습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10분 후, 2시간 뒤, 하루 뒤, 일주 뒤, 한 달 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시간 간격을 둬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망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망각은 안 좋은 것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전혀 잊은 것도 없고 완벽하게 기억이 난다면 복습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인지적 노력이 필요한 일을 할 때 우리는 더 흥미를 느끼고 몰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간격을 두고 인출하면 인출할 때마다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인지적 고통이 있어야 우리는 학습 내용을 더 의미 있는 학습 과정으로 인식하고 집중합니다. 이렇게 노력을 들여 배운 지식은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기억하세요. 어렵게 배워야 오래 기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험 공부, 취업 준비, 자기개발, 승진, 이직, 은퇴 등을 이유로 우리는 평생 배우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보다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말은 정보 중심의 사회에서 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진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했던 가짜 공부는 소용없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일수록 과학적으로 뇌의 메커니즘에 맞는 방식으로 진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인출 연습과 시간 간격 활용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학습 능력의 부족함을 느낀다면 당신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그저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를 몰랐을 뿐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예능이죠. 스트리트맨 파이터 출연진 중 트렌디한 대세 안무가로 큰 화제가 되는 출연자가 있습니다. 위덴 보이즈 팀 리더 바타입니다. 갑자기 무슨 춤 이야기지 싶으시죠? 춤 연습을 어떻게 할지 조언하는 인스타 라이브에서 바타님이 춤 실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는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바로 완벽한 공부법입니다. 댄서가 공부법 영상을 추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완벽한 공부법은 공부에 관한 책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장에 관한 책입니다. 분야에 상관없이 능력을 키우고 성공하기 위해선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완벽한 공부법은 곧 완벽한 성장법입니다. 이 책은 공부에 관한 주요 주제 14가지에 관한 연구 사례 및 저자들의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 3가지 주제와 관련해 모든 분야에 통하는 최강의 성장 비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럼 모든 공부의 최고의 지침서 완벽한 공부법 시작합니다. 첫째, 믿음입니다. 성공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뭘까요? 많은 이들이 재능이라 답합니다. 그러나 그릿 영상에서 말했듯 성공은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입니다. 재능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노력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노력을 해 라고만 강조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노력할 리 없습니다. 노력해도 바뀌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노력하지 않을 겁니다. 노력을 시작하려면 먼저 노력을 통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캐럴드의 교수는 이 믿음을 성장 마인드셋이라 부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갖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뇌 가소성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뇌가 변한다. 변한 뇌는 그 공부를 더 잘하도록 돕는다. 특정 영역에서 노력을 많이 하면 그 영역에 관해서는 머리가 좋아지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런던은 운전자에게 지옥입니다. 일방통행 도로가 많고 골목이 너무 많아 영국 사람도 길을 자주 잃을 정도라고 합니다. 당연히 길을 외우기는 더 어렵겠죠. 그런 길을 다 외워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택시기사들입니다. 런던 택시기사가 되기 위해선 런던에 있는 25,000여 개의 거리, 광장들을 모조리 외워야 하고 600여 개의 출발, 도착 지점을 내비게이션 없이 운행해야 하는 등 극악 난이도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즉 엄청나게 공부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이런 택시기사들의 뇌는 어떨까요? 한 실험에서 택시기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막 시험을 통과한 신입기사, 그리고 경력 많은 베테랑 기사들의 뇌를 촬영했습니다. 그랬더니
경력 많은 기사들은 뇌 부위 중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가 압도적으로 컸다고 합니다. 꾸준한 학습이 실제로 뇌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공부를 하면 뇌가 변한다는 건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써 과학적 사실을 외면하고 노력해도 바뀌는 게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믿고 행동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부하면 뇌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믿는 것뿐입니다. IQ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성격 또한 변할 수 있다. 단 그 변화는 무엇을 믿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뇌도 지능도 성격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뇌도 지능도 성격도 그 어떤 것도 노력을 통해 바뀌고 성장한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이런 과학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또 다른 처방이 필요합니다. 바로 성공 경험입니다. 기대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성공의 경험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패가 누적되면 자신의 미래에 비관적인 관점을 가질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기대 수준을 낮춰 작은 성공에 도전하는 것이다. 비관적 관점을 버리기 위해선 성공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성공이라 해서 꼭 대단한 성과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성공이면 됩니다. 하루 10분 책 읽기, 10분 일찍 일어나기, 어제보다 20분 더 공부하기 등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달성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작은 성공들은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작은 증거들이 쌓여 성장하는 나에 대한 확신이 됩니다. 성장에 있어 다른 모든 요소보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공부, 노력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다른 모든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이 됩니다. 둘째, 목표입니다.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력이 뇌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건 맞지만 열심히만 한다고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자동차가 처음에는 부산으로 가다 갑자기 광주로 방향을 돌립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강원도로 방향을 돌리고 다시 서울로 이동합니다.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고 그때그때 가고 싶은 곳으로만 가면 아무리 열심히 가도 제자리입니다.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이나 열심히 하면 안 되고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목표를 정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목표는 비핵과 스마트입니다. 먼저 비핵이란 Big, Hairy and Audacious Goal의 약자입니다. 크고 위험하며 대담한 목표라는 뜻이죠. 지금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목표를 세워야 할까요? 그 이유는 대담한 목표는 감정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로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I have a dream 이라는 말로 흑인 해방을 이끌어냈습니다. 존 F 케네디는 우리는 인간을 달에 보낼 겁니다 라는 꿈을 제시했고 이는 현실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간을 화성에 보내겠다, 지구 어디서든 인터넷이 되게 하겠다 등 원대한 목표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담하고 큰 목표는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위대한 성과를 만듭니다. 그러나 비핵은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매력적 목표만 보며 현실을 외면해버릴 수 있습니다. 당장 노력도 안 하고 허송세월 하면서 난 언젠가 잘 될 거니까 괜찮아 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둘째, 목표가 지나치게 멀게 느껴지면 좌절하고 포기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비핵은 감정을 움직인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선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스마트 목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위험하고 대담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그 목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그 목표를 분해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성취할 수 있고 현실적이며 시간 계획이 가능한 목표로 말이다. 비핵이 나침반이라면 스마트는 지도입니다. 멀리 있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오늘 당장 내디딜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억 자산가가 목표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비핵입니다. 그런데 당장 월 200 버는데 어떻게 100억을 만들지 하고 생각하면 참 막막합니다. 100년이 걸려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꿈에 압도되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변화를 만들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려면 월급 50% 저축하기, 일주일에 투자서적 한 권 읽기, 올해 안에 첫 부동산 투자하기 등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제 목표인 대한민국 1등 자기개발 독서 크리에이터는 비핵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는 콘텐츠 만들기, 일주일에 영상 한 편 이상 올리기, 매일 1시간 이상 독서하기 등 스마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콘텐츠, 시험 공부, 직장 업무 등 분야에 상관없이 성장하려면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목적지를 정해야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끄는 건 한 번의 대담한 비행이 아니라 매일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당신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그리고 지금 그 방향을 향해 걷고 있나요?
셋째, 노력입니다. 목표 설정까지 했으니 이제 실천할 일만 남았습니다. 즉, 노력만 하면 됩니다. 노력의 중요성에 관한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에서 강조해 유명해진 이 법칙은 특정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최초로 만든 안데르스 에릭슨 교수는 그에 져서 1만 시간의 재발견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에릭슨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한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많이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만약 제대로 된 방법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노력은 진짜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 에릭슨은 제대로 노력하는 방법을 의식적인 연습이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의식적인 연습은 노력하는 양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 노력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노력하는 방법이 바로 의식적인 연습입니다. 바타님이 완벽한 공부법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의식적 연습 때문입니다. 그냥 노력과 일반적인 연습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책에서는 7가지 특징이 나오지만 그중 4가지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째, 체계적으로 정립된 방법론으로 연습해야 한다. 난생 처음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이 무턱대고 모차르트, 쇼팽 끝없이 친다고 절대 피아노 실력 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일을 배우는 데는 순서가 있고 방법론이 있습니다. 방법론을 따르지 않고 그냥 하는 노력은 노가다일 뿐입니다. 반면 방법론에 따른 노력은 연습이 됩니다. 어떤 일을 잘하고 싶다면 먼저 체계적인 방법론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능력보다 조금 더 어려운 작업을 지속해서 해야 한다. 사칙 연산 잘한다고 매일 덧셈 뺄셈 문제만 풀면 절대 수학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한 자릿수 덧셈 할 줄 알면 2자릿수 덧셈, 그 다음 3자릿수 덧셈, 그 다음 곱셈 등 난이도를 높여야 합니다.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어려운 도전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행동은 좌절만 유발합니다. 현재 수준보다 딱 한 단계 높은 도전을 지속하면 됩니다. 약간 더 어려운 일에 도전할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셋째, 기초를 충실하게 마스터해야 한다. 모든 일의 기초는 기본기입니다. 기본기를 충실하게 마스터해야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기본기를 키우는 방법은 성장에 필요한 능력을 최대한 작은 요소로 나눠 훈련하는 겁니다. 바타님의 경우 춤 연습을 할 때 4박자 안에 들어있는 동작들을 팔, 다리, 머리 동작 등으로 최대한 작게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한 동작씩 연습한 후 전체 동작을 해보고 그 동작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을지 연습했다고 합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동작, 능력 등을 최대한 작은 분야로 나눠 하나씩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쌓은 기본기가 토대가 되어 그 위에 높은 탑을 쌓을 수 있습니다. 넷째, 피드백에 따라 행동을 변경한다. 보다 큰 성장을 위해서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신입사원이 아무리 혼자 열심히 일해도 회사 매뉴얼과 다르게 일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선임 중 누군가 피드백을 해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이렇듯 타인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문제점, 개선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타인에게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에게서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받는 게 어렵다면 셀프 피드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잘하고 싶다면 말하는 영상을 찍어보면 됩니다. 말할 때는 잘했다고 생각했어도 생각보다 발음이 어눌하거나 목소리가 안 들리거나 제스처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피드백 과정을 거칠 때 보다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틀렸습니다. 노력만 해서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제대로 노력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약간 어려운 일을 기본에 충실해 피드백을 받으며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노력을 꾸준히 반복할 때 우리는 진정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려면 우리의 노력은 2개의 부사를 반드시 동시에 필요로 한다. 바로 제대로와 꾸준히이다. 성장을 위해선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학업, 일, 독서, 재테크, 거기에 춤 같은 예체능 영역까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완벽한 공부법은 곧 완벽한 성장법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노력하면 뇌가 변하고 뇌가 변하면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크고 대담한 목표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가지세요. 그리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꾸준히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이것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더 나은 나를 만드는 성장 비법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